안녕하세요. 부동산TV 부동산입니다. 벌써 목요일이네요. 날짜 진짜 빠릅니다. 오늘 내일 뉴스 읽으면 또 이번 주도 가는군요. 네, 오늘 뉴스도 빠르게 몇 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읽을 뉴스는 변호사 부동산 트러스트 신사업 확대로 논란 정면 돌파라는 기사인데요. 트러스트 부동산이 이제 변호사인데 중개업을 한다 그래서 지금 공인중개사 협회랑 갈등이 많은 그 업체죠. 예. 변호사가 중개업을 해도 되냐 되지 않느냐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냐 아니냐는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니까 제가 코멘트할 부분은 아니고요. 사실 이제 중개업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제일 걱정이 이제 항상 우리나라 꼭 공인중개사법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많은 부분들이 그런 게 있죠. 기업이라든가 어떤 자본이 들어와서 시장을 잠식해 나가는데 그러니까 구멍가게가 마트가 들어오면 살기 힘든 것처럼 사실 이제 저는 더 큰 문제는 이런 변호사가 중개업을 한다 이런 게 아니라 기업 예를 들자면 네이버가 부동산 중개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 직방이 지금은 중개업자들로부터 매물을 받아서 이제 그거를 광고해주는 어떤 그런 플랫폼이 되어버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직방에서 직접 중개를 할 수 있다든가 이런 사소한 거 하나만 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패러다임이 바뀌면 정말로 시장이 확 변할 수 있는 그런 사실 어떤 인프라? 바탕은 좀 만들어졌거든요. 저는 그런 게 더 무서운데 어떻게 보면 좀 갈등의 구조가 약간 좀 다른 측면으로 현재는 되어 있는 상태라서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트러스트 부동산에서 여기가 제가 볼 땐 트러스트 여기가 되게 마케팅을 잘하는 회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론을 통해서 돈 얼마 안 쓰고 정말로 자사의 어떤 서비스는 굉장히 잘 홍보하는 그런 업체인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신사업 확대라고 해서 내놓은 게 있다라고 해서 어제쯤 북카페에서도 얘기가 되고 해서 기사를 오늘 좀 읽어봤어요. 근데 내용이 뭐냐면 트러스트 스테이라는 게 나온다는데 이게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임대인들은 별로 신경 쓰지 말고 임대인들은 그냥 자기네들한테 임대를 맡겨주면 그냥 월세 알아서 내주겠다. 임대를 우리가 알아서 맞춰주겠다. 일종의 주택임대 관리 서비스죠. 그리고 임차인 같은 경우도 우리한테 집을 구하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가 이제 대행해주고 있는 집들을 구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런 쪽으로 주택임대 관리업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이 주택임대 관리업이라는 게 이게 조금 낯선 부분이긴 하죠. 도입은 됐는데 아직 지금 활성화되진 않아서 그런데 상업용 건물들의 임대관리 업체들은 되게 많습니다. 이쪽은 오히려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반면에 그러니까 건물 소유주가 자기가 자체적으로 세나 이런 거 관리를 하지 않고 위탁 운영을 맡기는 이런 형태가 상업용 부동산들은 왜냐하면 이제 자본이 펀드라든가 이런 데들이 건물을 사서 수익률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자기네가 이런 건물 임대 운영을 하기는 어려우니 이런 걸 전문으로 하는 어떤 기업들에다가 위탁 운영을 맡겨서 그냥 수익만 가져가는 그런 형태의 이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주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워낙 이렇게 잘고 어떻게 보면 규모가 좀 잘고 그리고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비중이 많다 보니까 주택임대 관리업 자체는 아직은 낯설죠. 도입을 해서 지금 주택임대 관리업을 할 수 있긴 있는데 이제 그 시장에 그 시장에 진출하겠다. 되게 이 트러스트라는 회사 자체가 되게 마케팅을 되게 잘하는 회사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논란의 중심에 있는 과정에서 주택임대관리 사업 진출하겠다라고 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또 좀 끌고 와서 이 비즈니스를 가려고 하는 거죠. 사실 이제 주택임대관리 사업 자체가 도입은 됐지만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가 이게 사실 수수료가 되게 제가 알기로는 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 업체를 운영하는 쪽에서는 얼마 이상의 수수료를 예를 들어서 임대 수익을 보장을 해줘야 이 계속 임대를 관리 업체에다 줄 텐데 이 공실률 관리하는 게 제일 문제예요. 근데 이 공실률 관리가 임대 물건 자체가 공실률 관리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 시기에 따라서 이 그 수급에 따라서
공실에 따라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사실 이제 임대관리 업체가 떠안아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지금 이 기사에서 보면 여기는 되게 좋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뭐 임차인 입장에서는 내 돈이 더 생기면 보증금도 더 올리고 그만큼 월세를 덜 낼 수도 있고, 임대인 입장에서도 안정적으로 그냥 그 금액을 들어간 자산 가격에 대해서 뭐 만약에 내가 보증금을 낮추거나 올리거나 할 수 있으면 뭐 그런 식으로 변경할 수도 있고, 그 중간에 이제 금융기관, 은행이 들어와서 유동화를 해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사에서도 보면 이렇습니다. 뭐 집주인은 세입자가 월세를 체납하든 하지 않든 무관하게 트러스트로부터 월세를 지급받고, 세입자는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 지급을 미뤄도 정해진 날짜에 트러스트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 보증금은 은행이 지급 반환에 선다,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이게 뭐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업이라고 하는 게 결국 이윤이 나야지 하는 건데, 이걸로 이윤을 내기가 진짜 만만치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결국 임대인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없고, 임차인 입장에서 손해볼 게 없으면 결국 손해볼 사람이 있거든요. 지금 집 사서 임대에 놓으시면요, 임대료 수익률이 그렇게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수익률 3% 내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소형 원룸 같은 경우에 대출을 이제 제외하고 그냥 대출 없이 만약에 매수할 경우에 수익률 5%, 서울 같은 경우는 5% 꿈도 못 꾸죠. 보통 다 4%, 오피스텔 수익률 4%에서 4점 몇 프로 이 정도 대인데, 이거를 그 임대인한테 원하는 수익률을 주면서 이 관리 비용을 내면서 임차인까지도 맘대로 이렇게, 임차인들이야 당연히 보증금 높게 내고 뭐 월세를 적게 내고 싶어하는 물건들 되게 찾죠. 그래서 이거를 수익 모델로 만들어서 이 어떤 비즈니스를 계속 끌고 나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은 길이라서, 사실 이제 주택임대 관리업 자체가 아직까지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트러스트가 이런 식으로 신사업 확대, 주택임대 관리 사업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시너지를 내기 위한 거겠죠. 트러스트 부동산을 이용해 봤거나 또는 이쪽에다 이제 매물을 의뢰해본, 팔아주세요, 세를 놔주세요라고 의뢰를 해본 분들의 얘기가 이제 그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 간혹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 궁금해서 가서 사이트를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사이트 만드는데 돈 많이 썼겠더라고요. 잘 만든 사이트예요. 근데 뭐냐면, 이런 매물을 소개하고 볼 수 있게끔 하고 하는 이런 구조 자체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이트를 잘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물의 밀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파트에 대해서 물건이 많이 있어야 그 물건들을 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워낙 광범위해요. 물건의 종류, 아파트, 상가, 부동산, 뭐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부동산 물건들이 있는데, 그거를 그냥 사이트만 만들어 놓고 알아서 올려놔라 이런 식으로는 관리가 되게 어렵거든요. 사실 그 업무를 중개업자들이 임대인하고, 그러니까 물건만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건의 가격이라고 하는 건 매도인 마음에 따라서 그때그때 캐치하지 않으면 계속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그냥 단순히 사이트만 그러니까 밀도가 그렇게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게 그렇게 참 어려운데, 이제 이 주택임대 관리 사업을 통해서 매물의 밀도를 조금 확보할 수 있겠죠. 이게 만약에 우리 거 임대를 해주세요라는 식으로 해서 임대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고 하면, 이제 그 사이트를 통해서 이런 물건도 있습니다라고 홍보할 수 있는 어떤 매물 확보 채널을 가질 수도 있을 거고요. 이제 결국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시너지를 내고자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 나가고자 하는 모양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사업가인 건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자본도 좀 많이 있어야 될 비즈니스 같고요. 어떤 식으로 이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을 건지 뭐 지켜보는 수밖에 없겠죠. 이게 하나의 모델로 잘 성공하게 되면 아마 비슷한 형태로 이 시장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업 참여자들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이미 지금 이제 주택임대관리 사업이 아닌 상업용 부동산들 임대관리하는 업체들이 같은 경우는 어떤 이런 선례들이 만들어지면 아마도 바로 치고 들어올 수 있는 여지도 있겠죠. 그래서 이 시장도 앞으로
되게 변화무쌍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기사입니다. 자, 한국감정원에서 이 하반기 집값에 대한 전망을 발표했다 그래요. 이 내용을 조금 한번 읽어보고 싶어서 꼽아봤어요. 자, 올 하반기엔 집값의 상승폭이 상반기에 비해선 약해질 거란 전망인데 다만 서울 강남 지역 등의 상승은 계속될 것으로 관측됐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비해서 하반기의 상승폭은 약해진다. 그러니까 상승을 안 하진 않지만 되게 약하게 조금 미묘하게 오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 강남 같은 경우는 상승할 것으로 관측됐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기사는 기사 꼭지만 읽어서는 안 되고 이 한국감정원 원장님과의 인터뷰 기사가 핵심이라고 생각해서 한번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제 한국감정원 원장님이 어떤 식으로 시장을 보고 있느냐를 저는 함께 읽어보고 싶어서 이 기사를 꼽은 거예요. 6.19 대책이 지역 맞춤형 정책이고 그 다음에 효과는 일정 부분 있었다. 투기 수요를 조금 억제하는 효과였고, 그리고 이제 후속 대책으로 금리 강화, 금융규제 정책 나오면 효과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8월 가계부채 대책이 나오면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전매 제한을 강화한 거, 이제 분양권 상태에서 전매 불가능하게끔 막은 거는 이제 뭐 효과가 있다 없다 보다는 일단 규제를 가는 첫 번째 정책으로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언론에서 공급이 부족해서 지금 이 시장에 가격 불안이 있고 수요층들이 지금 소요하고 있고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평가는 틀렸다. 왜냐하면 서울 지역 전체적으로는 지금 공급이 적지 않고 전체 과거 10년에 비해서 공급량은 절대 낮은 수준이 아니고 실수요자의 숫자를 감안하더라도 공급 물량은 절대 낮지는 않은 수준이고, 그리고 지금 뭐 여기 경기 하남, 위례, 미사, 한강 신도시, 다시 말해서 이제 뭐 서울의 남동부 또는 이제 남서부 쪽, 서부 쪽에 있는 이런 대단위 신도시 또는 택지지구 이런 데 공급 물량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공급이 되면서 수요의 분산을 지금도 상당히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8월에 가계부채 대책 나오면서 수요를 억제하면서 그 다음에 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런 공급 물량들이 충분히 수요 분산의 효과를 해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상승에 대한 어떤 그거는 좀 꺾일 거고 상승폭도 좀 많이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다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강남은 아까 기사 꼭지에서 오를 거라 그랬는데 소폭 상승할 거지만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재건축이 가능한 시장이 올라갈 거다. 그래서 강남도 다 오르는 건 아니고 되는 놈 안 되는 놈 좀 차별화 가면서 올라갈 거라고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인터뷰 기사 조금만 더 읽어보면요. 부동산 시장에 암울한 요인이 작년에 있었는데 근데 이제 수출 호조가 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대선 문제가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정치적 불안 요인도 해소가 됐고, 그래서 이제 경제적 정치적인 좀 안정이 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조금 소폭 하락보다는 상승하는 기조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공급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의 주택 보급률이 98%고 자가 점유율이 45%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임대가 굉장히 많은 편이긴 한데, 이게 실수요만 따진다면 절대로 공급 부족은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단 서울의 인구가 줄고 있고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GTX라든가 광역철도 교통망이 확대되면서 수도권이 점차 커지는 그런 영향이 있는데, 이렇게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의 공급량, 서울 지역 공급량뿐만 아니라 경기 지역 공급량의 1만 5천 호 정도가 공급돼서 공급 부족이란 말은 절대로 적절하지 않다. 그러니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담제 등이 아니면 이런 식으로 공급을 제한할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있는 게 아니면 적절하게 공급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갈 만한 여지가 있어 보인다. 일단 인터뷰 내용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가수요를 털어내려는 정책 방향 자체가 옳고, 그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뭐 더 강하게 그러니까 전매 거래 등의 규제 강화는 더 계속 해야 된다. 이게 정책이 주요하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감정원에서는.
그리고 2월달 이후에 강남 4구의 집값이 오른 것은 정책적 요인이 크다. 이유는 뭐냐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때문에 강남이 다 오른 게 아니라 재건축이나 재건축 가능 지역의 집값만 올라간 거고, 또 아까 보면 하반기에도 그쪽 지역은 좀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 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갭 투자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갭 투자 통계는 없냐? 갭 투자를 규제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 그랬는데, 갭 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지금 통계가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고, 지금이 시장 과열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호재가 있는 지역은 올라가겠지만 다른 지역까지 가격 상승세를 견인하지는 않을 것 같다. 갭 투자라는 게 결국 호재가 있어서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갭 투자를 통해서 가격이 올라가야지 뭐 수익이 발생하는 거고, 그게 중요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는 모양새인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이제 보유세 강화를 되게 주문하고 있네요. 그래서 전매 제한 같은 경우는 불법 거래니까 정상적인 실수요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전매 제한은 강화해야 되고, 보유세 강화를 하고 양도세는 조금 강화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참여정부 시절에는 보유세 양도세를 둘 다 강화했더니 시장이 별로 안 죽은 건데, 보유세만 강화하면 시장 공급에 따라 시장 조절이 가능하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시장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보유세를 강화하고 양도세는 그냥 냅두고, 그 다음에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을 통해서 가수요를 차단하는 정책을 펴고, 공급 물량은 지금까지도 충분히 적지는 않은 수량이긴 한데 공급만 잘 관리를 하고 가면 정상적인 시장으로 끌고 갈 수 있지 않겠냐, 뭐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주문하는 모양새 인터뷰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이 인터뷰는 제가 좀 약간 모르겠습니다. 제 자의적으로 왜곡해서 해석한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 전문을, 이 인터뷰 기사를 유튜브 영상에 첨부해 둘 테니까요.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문을 다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는 송도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송도도 핫한가 봐요. 미분양 단지에도 웃돈 몸값 오르는 송도, 이래가지고 기사가 났는데요. 자, 보면 6.19 부동산 대책의 반사이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주요 단지 분양권에는 어김없이 웃돈 프리미엄이 붙었다. 뭐 송도 얼마 전에 오피스텔 분양한 데 같은 경우도 청약 경쟁률 굉장히 높았죠. 물론 오피스텔 청약 경쟁률을 일반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랑 같은 급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건 맞습니다만, 일단은 올 1분기 인천시 전체 분양권 거래량은 1,100건인데 이 중에 절반이 넘는 한 580건 정도가 송도가 속한 연수구가 차지했다 그러고요. 청라가 속한 서구에 비해서 한 300건 정도, 302건의 2배 가까운 물량이 이제 송도 분양 물량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분양 당시에는 그렇게 크게 이슈가 되지는 않았던 단지지만, 이런 단지들이 프리미엄이 지금 한 최대한 3천만 원까지 붙었다. 이게 작년 7월에 분양할 때는 미분양이었는데, 이렇게 2,000가구 넘는 단지에 270가구 정도가 미분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물건들 같은 경우는 지금 한 P 3,000 정도 붙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분양 시점이 조금 앞섰던 단지들, 올해 이제 입주하는 송도 더샵 퍼스트파크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이 원래 분양가 4억 1,2천이었는데 P가 한 1억 넘게 붙었나봐요. 그래서 5억 한 3천, 4천, P가 한 1억 2천 정도 되네요. 그래서 이 송도의 분양권 실거래가 추이 자체가, 송도도 지금 분양권 가격 자체가 한 4억 4천만 원, 작년 초에 그 정도 하던 게 P가 지금 한 1억 정도 그 기간 동안 상승했고, 그 다음에 미분양 났던 단지 같은 경우도 분양가보다는 조금, 근데 사실 송도 SK뷰피는 현장에서 물건 봐야겠지만 제 생각에 최대 3천만 원의 웃돈이면, 보통 이제 아파트 분양하면 로얄동 로얄층 같은 경우는 P가 3천 붙지만, 아파트 가격이 보면 로얄동 로얄 물건이랑 비로얄 물건이랑 가격 차이가 1억, 예를 들어 분양 8억짜리 아파트도 있고 7억짜리 아파트도 있는 것처럼 상한가 차이가 있잖아요. 3천만 원 붙었다고 하면 사실은 미분양 겨우 소진한 물건들 같은 경우는 P가 없다고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 그러니까 거래 가능한, 물론 거래를 하려면 P는 줘야겠지만 실제로 시세로 보면 P를 붙었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수준인 것 같고, 이 당시에 분양했던 시점에서도 로얄이 3천인 거지, 가치를 본다고 하면 그 정도가 아닐까 싶긴 한데요. 사실 제가
송도를 한 2달 전쯤에 갔다 왔습니다. 가서 송도 센트럴파크 보고, 송도에서 배 타고, 그 다음에 송도 이제 커넬워크, 이름이 뭘로 바뀌었더라? 커넬워크 가서 밥도 먹고, 구경도 하고, 뭐 놀다 왔는데, 송도는 가보면 진짜 우리나라 안 갖고 되게 멋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송도 진짜 건립 초기부터 갔던 것 같아요. 갔긴 했는데, 송도가 가보면 진짜 개발이 안 된 부지, 아직 지금 허벌판으로 있는 땅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공원 부지도 있고 그렇긴 하겠지만, 근데 송도 국제도시는 그간 절반만 개발된 채 나머지 절반의 개발이 미뤄졌다. 이런 개발계획 지연이 부동산 시장에 걸림돌이 됐다. 왜 개발이 지연됐겠습니까? 뭐 부동산 시장 경기가 안 좋으니까 분양해봐야 분양도 안 될 거고, 그럼 결국 그렇게 공사하는 비용 이런 게 다 시행 업체나 시공사들 부채로 남을 텐데, 그러니까 좀 멈춰가는 게 맞다 싶어서 좀 분양을 안 하다가 이제 부동산 시장 다시 좋아지니까 뭐 분양하고 있는 거예요. 재개발 재건축 안 하다가 또 이제 시장 좋아지니까 막 밀어내고 하는 것처럼 뭐 그런 의미랑 똑같은 거죠. 송도 부동산 가격도 보면, 그래서 입주가 시작된 2007년 고점을 찍은 후 2013년까지 8년 동안 계속 내렸다가 바닥 찍고 지난 3년간 또 꾸준히 상승했지만 여전히 고점 당시에 20% 이하를, 그러니까 최고점 시절에 한 80% 가격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송도 안에서도 지금 2007년에 입주를 했으니까 송도 아파트도 지금 10년 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축에서 그 안에서도 일종의 주거지역이 형성이 된 거고, 그 안에서도 새 집으로 갈아타려는 교체 수요들이 있는 거고, 과거의 고점에 거래됐던 평당 1,700만 원대였다고 하니까 가격이 있으니까, 이런 신규 분양 물량들, 새 아파트들 중에 입지 괜찮은 애들이 또 가격을 이끌어 나가면서 이렇게 또 송도 안에서도 좀 이렇게 변화가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진짜 송도가 진짜 핫했거든요. 뭐 기사 얘기하면서 제가 얼마 전에 언급한 적도 있지만, 송도 첫 번째 분양했던 단지에 오피스텔이 막 1층이 프리미엄 막 5, 6천씩 붙고 그랬었으니까, 아파트는 전매 불가라서 안 됐고 오피스텔은 전매가 가능했는데, 바닥 난방도 안 되는 오피스텔이 막 프리미엄 5, 6천씩 붙고 그랬었으니까 진짜 핫했죠. 심지어는 용산에서 송도로 연결되기 때문에 바로 갈 수 있는 뭐가 생긴다 어쩐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막 그것도 호재가 될 만한, 그러니까 송도가 진짜 핫한 아이콘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송도가 이렇게 지금 침체되어 있다가 다시 지금 계속 꾸준히 송도도 살아오르는 중인 것 같고요. 기사에서 보면 KTX 송도역이나 GTX 노선 연장 같은 광역 접근성 개선이 송도에 호재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인천시가 전반적으로 아파트 인기가 높지 않은 지역이라는 점이 투자 결정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네요. 다음 기사는 강남 재건축 얘기 조금 할게요. 층향 따라 집값 수억 원 차이, 강남 재건축, 동우수 배정 갈등, 이런 기사인데요. 이게 한신 사지구 얘기입니다. 통합 재건축인데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잠원역하고 반포역 사이, 여기 밑에가 반포자이고요. 그 사이에 있는 여러 개 아파트들을 이제 통합해서 하나의 지구로 묶어서 한 4천 세대 정도 되는 큰 대단지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사업인데요. 굉장히 사업 속도가 빨라가지고 진짜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와 여기는 통합 재건축인데도 어쩜 이렇게 빠르지, 막 그런 어떤 얘기가 있었거든요. 얼마 전에 사업 시행인가 총회한다는 책자를 제가 봤던 것 같은데, 여기는 지도를 잠깐 좀 볼게요. 보시면 잠원역, 반포자에 있고 반포역 있는데, 요렇게죠, 요렇게. 요렇게인데, 여기 보면 여러 아파트들이 이렇게 묶여서, 보면 이 안에 중앙에 이렇게 단지를 가르는 도로가 있죠. 그래서 여기가 1지구고, 그 다음에 이쪽이 2지구인데, 보면 이제 1지구하고 2지구하고, 1지구 쪽 같은 경우는 땅 모양 자체가 이제 이쪽으로 한강을 좀 볼 수 있을 만한 땅인데 비해서, 여기 아파트를 지으면 이쪽에 아파트가 지으면 가리니까 이쪽은 전망이 안 나오잖아요. 기사에서 보면 7월 8일날 사업시행 인가를 위한 주민총회를 열어서 85% 동의 받아가지고 가결을 했대요. 근데 지금 보면 이쪽 라인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낮고요, 이쪽 라인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밀도가 높게 개발이 되는 거고, 이쪽은 밀도가 낮게 개발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자리 재건축,
그러니까 소유자들이 해당 단지 부지 안에서 재건축된 아파트를 배정받자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 결국 뭐냐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시 이쪽의 거를 받게 되는데 이제 여기는 과밀해서 지으니까 좀 빽빽하게 들어가게 되는 거고 이쪽 사람들은 여기에서 봤는데 조금 더 넉넉한 밀도가 낮은 데에 받게 되고 위치도 좋으니까 결국 이게 통합 재건축을 하면 우리가 손해보는 거 아니냐.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죠. 109의 용적률은 270%, 209의 용적률은 322%로 209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가구가 배정이 되면서 이제 209 중심들이 반발이 커지고 있다 그래요. 사실 이해관계가 뭉쳐있는 이렇게 아파트들끼리 뭉쳐가지고 통합 재건축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한신 사지구가 굉장히 빠른 사업 속도를 보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랍다라는 생각이었거든요, 저도.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이 나오고 이 내용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 갈등이 심화되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209에서는 차라리 단독 재건축을 하자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는 게 이게 참 풀기에는 참 쉽지만은 않은 문제인 게 이미 이 내용 가지고 사업시행 인가를 받으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1지구 용적률 270, 3지구, 2지구 용적률 322%, 건립 세대수도 이렇게 딱 지금 1623, 2062를 정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받겠다고 이걸 건축심의까지 해서 넘겨놓은 건데, 이게 지금 이제 다시 조정을 하게 되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피하는 건 물 건너간 거거든요. 사실 지금 시점에서도 피할 수 있다 없다를 뭐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제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된 상황이니까 뭐 그러니까 토지 등 소유자 조합원들이 어떤 식으로 해결할지는 봐야겠죠. 근데 사실 이제 문제가 된 게 109 쪽, 그러니까 109 쪽 사람들은 109에 되는 걸 받고 209 쪽 사람들은 209에 되는 걸 받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면서 이제 그럼 결국 여기 있는 사람들이 좋은 걸 받으니까 문제 아니냐. 다 같이 놓고서 동호수 추첨을 해서 받으면 상관없지 않겠냐. 뭐 이제 그런 얘기겠죠.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받아야 될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그러니까 재개발, 이 재건축 같은 경우는 보면 한강 전망, 이 민간 사업이기 때문에 기사에서도 보면, 보세요. 권리가액, 감정평가액 순으로 동호수를 정하는 재개발과 달리 재건축은 법률로 정해진 규정이 없다. 그래서 사실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는 동호수 배정이나 이런 것 자체를 그냥 뭐 이렇게 군을 나눠가지고 재건축 사업장에서는 그런 데들도 있습니다. 아파트 전체를 감정평가를 해서 1군, 2군, 3군, 4군, 5군에서 같은 등급의 가치가 되게 높은 아파트, 낮은 아파트 이렇게 나눠서 그 군 안에서 추첨하게끔. 그러니까 지금은 1등급이면 재건축 하더라도 1등급에 한강 전망 나오는 애를 받을 수 있고, 내가 7등급 종전에 7등급이었다고 하면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 중에서도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7등급 아파트에 배정될 수 있게끔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할 수도 있고, 재건축 사업은 동호수 배정에 있어서 어떤 딱 정해져 있는 규정을 민간 사업이기 때문에 알아서 조합해서 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도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109 쪽은 109, 209 쪽은 209 이런 쪽으로 받자는 식으로 해서 동호수 배정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버리면 209에 배정되는 사람들이 안 좋아지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된다. 지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내용을 정하는 게 관리처분 계획 수립할 때 또는 이제 그 분양 신청하고 할 때 이제 그때 정할 건데, 이게 표싸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관리처분 계획 이거 부결시키자 뭐 하자라고 하는 건 표싸움이 되면서 갈등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합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봉합할지 아무튼 지금 이렇게 이슈화는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녹화도 꽤 오래 했고 좀 어려운 미묘한 얘기들이 많아서 내용이 좀 길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 준비했던 뉴스가 조금 더 있었는데 몇 개 그냥 쳐냈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도 뉴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또 다른 뉴스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